땅은 가수원 지는 한 50년 됐고 여러 번 갱신을 했습니다. 26대목인데 조금 깊게 묻혀 있고요. 제가 토양 분석을 해보니까 질소질이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색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질소질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착색을 좋게 할까 해서 저장소가 있는 부사에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그래서 보시면 무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색깔이 이쁘게 나질 않았죠. 근데 여기도 바로 옆에 나무인데 색깔이 이쁘게 났습니다. 부사의 특징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색깔이 내려오는 게 맞죠. 안녕하세요, 농톡스 박수원입니다. 재배를 하다 보면, 사과 재배를 하다 보면은 사과는 귀신이 먹는 사과를 만들죠. 이반하게 만들죠. 크게 만들죠. 그래야만이 이제 돈이 되고 단경기에 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질소 인상가리 중에 질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유박을 써도 질소고 태비를 써도 질소죠. 어떻게 하면 색깔을 잘 내느냐. 그래서 호르몬이든 SLL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3번, 4번 치는 경우도 있고, 추석 사과를 선물을 받으면 냉장고에 뒀다가 열흘 있다가 까먹고 열흘 있다가 보면 사과가 시큼해져죠. 갈라보면 못 먹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런 호르몬들이 들은 것들은 이렇게 미끄덩미끄덩 하죠. 그런 거 다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이 착색을 유도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호르몬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펙틴을 강도를 저하를 시켜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질소가 많으면 착색이 잘 안 되는 건 다 압니다. 그러면 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어떤 현상 때문에 착색을 나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과 착색과 질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뭐 적당한 질소가 들어간 거고요. 얘는 과도한 질소가 들어갔죠. 그래서 색상의 발현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태양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온도 편차가 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착색을 시키는데 좀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토양의 산도도 적당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당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뒤에 들어가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질소, 오늘 말하려고 하는 질소입니다. 지나친 질소는 착색의 불량을 일으켜요. 그러면 메커니즘을 보면은 과도한 질소가 생겼습니다. 과도한 질소는 덕계까지 오옥신이 생산이 돼요. 오옥신은 이놈은 그 생육을 촉진하는 놈이거든요.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옥신이 많이 생성이 되면 한편으로는 낙엽이 늦어지고요. 낙엽이 늦어지면 결국은 꽃눈이 불량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밤새 노는 거죠. 그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도가 낮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에틸렌 생성을 억제를 해요. 에틸렌은 노화 촉진 물질로 색깔을 내게끔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착색이 불량해지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 시작은 뭐다? 과도한 질소입니다. 이 과도한 질소가 문제가 생겨서 착색이 불량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가 많으면 안토시아닌 생성이 억제가 되는데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질소 과잉이 과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과잉하게 공급이 되면 잇과 줄기와 같은 영양 생장, 내 몸 만드는 데 중요한 그런 게 우선적으로 돼서 그 다음에 성숙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죠. 그렇게 돼서 영양 생장이 우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도한 질소는 잇과 줄기의 생장을 촉진을 해서 결국은 숙성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안토시아닌 형성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질소가 형성이 되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오옥신 생성이 많아지면 에틸렌 형성이 억제가 되고 한쪽이 많으면 한쪽이 적겠죠. 그래서 과일의 성숙 과정이 착색이 늦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연계가 되죠. 두 번째, 안토시아닌 생성과 성숙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토시아닌 생성이 늦으면 당연히 숙기가 늦어지죠.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활발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질소가 과잉이 되면 안토시아닌 생성
놓치는 거죠, 시간을. 그래서 사과가 충분히 붉어지기 전에 색이 덜 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질소가 많아지면 탄수화물 부족을 일으키는데, 안토시아닌 생성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필수적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배당체예요. 뒤에 모식도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질소가 과잉이 되면 입이나 줄기 쪽으로 그놈이 먼저 가죠. 그러면 탄수화물, 결국 이제 맛있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열매에 축적이 되지 않고 엉뚱한 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엉뚱한 데로 힘을 쓰니까 안토시아닌 생성이 필요한 기초 물질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건 뭐냐?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결국은 안토시아닌 형성이 억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착색이 늦어지죠. 질소 과잉으로 인한 과일 성숙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질비, 네 번째는 이제 탄질비 탄소 질소 비율의 저하가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 색이 늦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유전자 발현에도 질소가 관여를 합니다. 요런 뭐 CHS, DFR 뭐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요건 좀 압니다. 요 같은 착색을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을 질소가 못하게 하는 거죠. 막는 거죠. 그래서 질소 과잉은 이들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은 질소를 만드는 효소 자체가 덜 만들어지는 거죠.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살이 많이 찌면, 애들이 살이 많이 찌면, 안 그러면 성인이라도 살이 많이 찌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그런 거랑 뭐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옥신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옥신이 발현이 많이 된다 그랬죠. 옥신과 사과의 착색 불량의 연결고리,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질소가 과잉이 되면 옥신을 과잉으로 생산합니다. 이 옥신은 사과가 비대가 되고 잎이 생기고 줄기가 커지는 이런 쪽에 영양 생장을 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질소가 많으면 생장점이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잎 줄기 생장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2차 도장지가 적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질소가 많아서 옥신이 많이 생성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뼘 나가야 될 게 막 한 자 정도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착색 억제의 생리 작용은 옥신이 낙엽을 늦춥니다. 그러면 낙엽을 늦추면 수확기까지 광합성의 잎이 유지돼서 당이 잎으로 분산이 돼요. 이렇게 가수원을 보다 보면 벌써 눈도 오고 이러는데 이파리가 달려있는 집들이 있어요. 요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빨대 역할을 해가 계속해서 당을 땡기는 역할을 하죠. 소모를 하는 역할을 하고 물도 땡겨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겨울이 추워버리면 얼어 터져 버리죠. 과실로 당이 안 올라갑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에틸렌 생성을 억제를 하죠. 그래서 안토시아닌 형성이 늦어집니다. 옥신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몸을 좋아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모식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안토시아닌 생성이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고, 그래서 열매 돌리기도 해주고 과도 따죠. 이파리도 따죠. 그 다음에 온도가 그 편차가 좀 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pH, 토양의 pH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도와 영양소, 이런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생성이 되기 위한 메커니즘은 첫 번째, 과가 빛을 감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토시아닌의 합성이 시작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요익당 하는 거죠. 안토시아닌 생합성은 위의 경로를 통해서 색소가 형성이 되고 그 세포 내에 액포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pH와 결합해서 안토시아닌은 세포 내의 pH에 따라서 색이 달라집니다. 이는 과일이나 꽃의 최종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꽃 중에도 뭐더라? 이게 이제 어떤 물에 담그면 색깔이 파래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장미죠. 그거는 밑에 담가 있던 액이 pH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환경 반응에 온도, 수분, 영양 상태에 따라서 색소 발현이 조절이 되죠. 당연한 거겠죠. 자, 아까 말했던 안토시아닌의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칠해놓은 것들이 있죠. 요놈들이 배당체요. 당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배당체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토시아닌은 충분한 당이 있어야 안토시아닌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은 뭐다? 충분한 당이에요. 근데 이놈의 당이 질소가 많아가지고 축적하는 쪽이 아니라 소모하는 쪽으로 바뀌면 생성이 늦어지죠. 덜 되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타칼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수원이에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의도치 않게 갖고 있는 가수인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여기를 운영을 하십니다. 근데 사과가 착색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토양 분석을 해봤어요. 뒤에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동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는 문경 마원이고요. 이 땅은 가수원 한 지는 한 50년 됐고 여러 번 갱신을 했습니다. 이게 26대목인데 조금 깊게 묻혀 있고요. 제가 토양 분석을 해보니까 질소질이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착색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질소질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착색을 좋게 할까 해서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샘플링을 했습니다. 여름 사과는 저희가 늦어서 정확한 답을 못 받고요. 저장사과인 부사에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그래서 보시면 무철입니다. 보시면 색깔이 그늘진 곳, 특히 색깔이 이쁘게 나질 않았죠. 근데 여기도 가엽게 나오는데 색깔이 이쁘게 났습니다. 부사의 특징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색깔이 내려오는 게 맞죠. 근데 대부분 착색대들이 보면 빨갛게, 특히 중국을 가보면 얘가 그 여름 사과인지 안 그러면 저장 사과인지 모르게 벌겋게 그냥 전체적으로 많이 납니다. 근데 얘는 부사 특유의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서 경도도 한번 체크해보고 당도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사과 토양 추천 기준치예요. 토양의 물리성이나 화학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물리성은 뭐 제일 중요하지만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기능청에서 출간을 한 거예요. 보시면 pH는 6.0에서 6.5, 유효인산은 200에서 300, 그 다음에 연기 포화도라고 있어요. 제 유튜브 첫째 문제 보면 연기 포화도라는 게 있거든요. 60에서 80. 얘가 100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비료를 주더라도 비료를 못 먹죠. 그 다음에 석회, 칼슘은 5에서 6몰 정도예요. 근데 이것들이 보시면 저희 고향 같은 문경 같은 경우는 많이 높은 경향이 있고요. 근데 고토 같은 경우는 2 정도까지, 가리 같은 경우는 0.6에서 0.9예요. 가리 함량들이 대부분 높은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비대를 위해서 항상 가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놈이 많아지면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은 무조건 문제가 되게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오이 하면서 오이 고가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가리 얘기를 한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마그네슘과 가리 비율이에요. 그래서 당량비로 당량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넘어갈게요.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붕수 함량은 이 정도고 유기물 함량은 2.5에서 3.5 정도가 적당한데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유기물에서 질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박도 보시면 높은 것들은 5 정도가 나오고 퇴비도 질소가 유박 같은 경우도 보면 질소가 5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퇴비도 보시면 한 2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질소는 100에서 120 ppm 정도가 됐을 때 사과 재배하는 데는 제일 적당하다고 추천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그 착색이 잘 안 난 그 밭이에요. 토양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요게 빨간 게 기준치예요. 아까 얘기했던 기준치인데 분석 결과가 보면 유기물은 뭐 이 정도 1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태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질산태가 너무 많아도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120인데 둘이 합치면 300이 넘어버리죠. 한 3배 정도가 더 많죠. 그 인산도 보시면 1200이에요. 그러면 유효 인산이 200에서 300 정도인데 1200이 나오면 오이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아주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취환성 칼륨 같은 경우는 1.2인데 생각보다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 11이에요. 유황석회 비료
칼슘 유황 비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 칼슘이 많은 땅들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큰 물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강에 물이 말랐을 때, 또랑에 물이 말랐을 때 허옇게 남아있는, 바위에 허옇게 남아있는 데는 그거 다 칼슘이거든요. 그런 밭들은 이 칼슘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함량은 오히려 조금 적은 편이죠. 많이 적은 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칼륨은 많은데 고토가 마그네슘이 적으면 낙엽이 잘 집니다. 그 다음에 양이온 취한 능력은 그래도 좀 높은 편인데 염기 포화도가 보시면 93이에요. 그러면 7 정도밖에 비료를 줬을 때 7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이놈의 인산하고 칼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당연히 질소도 있죠. 그다음에 pH는 6.3인데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전기 전도도가 1.9예요. 염소 함량이 1.7인데 전기 전도도가 1.9면 어떻게 되느냐? 오이 농사 짓기에 적당한 땅이에요. 그러면 부사 같으면 저희가 추천을 0.3 정도를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로나 가몽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0.5 정도를 추천을 해요. 그럼 1.9 정도 되죠. 상당히 높아요. 당연하겠죠. 비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고토 가리 아까 설명드렸듯이만 고토하고 가리의 비율이 약 0.9 정도예요. 이거는 기준치가 2.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밭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고토를 많이 주시고 칼륨 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사과도 이제 결국은 다축 재배를 시작을 하면 다축 재배는 기본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식물 생리랑 비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성공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친구가 그 묘목을 하시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축을 별로 안 권하더라고요. 제가 야 다축 나가면 사과 또 많이 나가는데 왜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해거리 맞습니다. 얘는 관비재배 비슷하게 해야 돼요. 오이 비료를 왜 양액하듯이 그렇게 관비재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화기 때, 신초 생성기 때, 그 다음에 비대기 때, 착색기 때 이런 형태로 비료를 차서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땅속에 엄청 많은 비료가 있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걸 토양 정밀 분석을 하고 저 같은 토양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그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에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밭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까 여기 그 토양 분석표 보사 아시겠지만 질소질이 많으니까 안토시아닌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밭이 저희 문경 농협에 이제 이렇게 입고를 하잖아요. 그 선도 자금 쓰고 입고를 하면 끝에서 두 번째 입고를 하신대요. 그러면 색이 안 나니까 몇 개까지 두죠. 그러다 보면 색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나무에서. 그리고 상황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과 쪽으로도 많이 돌죠.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질소값이 기준치의 3배가 많았던 밭이에요. 그래서 제가 24년 10월이에요. 좀 늦었습니다. 요거는 기존 제품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누가 해줬냐? 챗GPT가 했습니다. 챗GPT를 아주 닥달을 한 달 동안 해가지고 그 레시피를 잡은 건데 10월 4일, 10월 10일 두 번 했고요. 1000배로 희석을 했고 20단말용이죠. 20단말용이고 15년생 부사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원의 조건은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밀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밀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 제가 이 가수원이 한 50년 됐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밀식이 많이 돼서 착색이 제일 안 나는 쪽이에요. 보기로 할게요. 두 번 처리한 건데 하고 난 다음에 2차 처리하고 난 다음에 11일 후에 사진입니다. 25일 후에 사진인데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확연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도 이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30일의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아주 잘 났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5일 후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얘는 무철이에요. 얘가 나중에 보니까 맨질사가 있죠. 맨질사가 뺀질뺀질한 거 이빨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사과들이 많았었고 여기 보시면은 아주 색이 잘 났죠. 근데 이 색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착색제를 많이 쓰거나 특히 이제 그 중국 가가지고 마트에서 보면 사과들이 보면 이렇게 벌게요. 그러니까 부사가 부사는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줄이 쭉쭉쭉쭉 가야 되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밑으로 줄이 쭉쭉 갔죠. 본연의 색이 나오는 겁니다. 얘는 이제 이런 뭐 벌건 그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사과를 따봤습니다. 따가지고 따는 사진 한번 볼게요. 네 분인가 네 분씩 뒤집고 낮췄는데도. 근데 얘는 왜 안 나? 나무에 따라 틀린 거지 뭐. 네가 색깔이 네 색깔하게 맞다면은 나무가 전체적으로 가나야 되는 거라 뭐. 요렇게 해서 제가 한 개 따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혹시나 경도가 그러니까 물러지면 어떡하냐. 착색제에 착색이 된다는 거는 SLL이 형성이 되는다는 얘기고, SLL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세포를 단단하게 구조를 하고 있는 팩틴 성분이 있거든요. 그 팩틴을 무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호르몬제가 많이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은 보시면 뭐 홍로사과 같은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뭐 다 아시겠죠. 물러지죠. 그래서 추석사과 선물 받아가지고 좀 오래 있다 먹으면 준 사람 그 얼굴이 떠오르죠. 아씨 뭐 이딴 걸 다 줬어 뭐 이런 식으로. 경도를 측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드니스라고 있어요. 하드니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쪽과 요 두 군데를 측정을 해요. 두 군데를 측정을 해서 그 값을 저장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평균치가 쭉 나오죠. 그래서 평균치가 나오니까 그 15개를 했는데 그 전체적인 평균치가 7.01 정도 나왔어요. 근데 부사사과의 평균 경도는 6.45 플러스 마이너스 0.3 정도 돼요. 일반 부사보다 착색이 잘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왜 요거 중국말을 써놨냐 그러면 중국 애들이 자료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탈질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다음에 당도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타칼라 같은 경우는 보셨지만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것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그 안에 칼슘이 들어있어요. 흡수가 잘 되는, 이동이 잘 되는 칼슘이 들어있어서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경도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 가격입니다. 1리터짜리예요. 1리터짜리인데 35,000원. 그게 1톤 분량이에요. SS기 500 기준에 17,500원이면 상당히 싼 거죠. 5만원, 6만원짜리 호르몬 들은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농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톡스 박수원이었습니다.